안녕하십니까? 소쿨 극장의 그때 그 시절 야담과 실화 그리고 사연 시간입니다. 오늘은 형의 유언에 따라 형수와 살림을 합쳐 아들을 낳은 동생의 사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1973년 무렵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지금부터 4년 전이었다. 군에서 제대한 김을수는 그때 26살이었다.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중퇴하고 가출한 을수는 중국집 주방, 여관 심부름꾼 등을 전전하다 군에 입대했다. 제대하고 난 뒤 직장을 구했지만 거리에 온통 실업자가 넘칠 때라. 별다른 기술도 학벌도 뒷배도 없는 을수에게 누가 제대로 된 일자리를 줄 리가 없었다. 매일 아침 집을 나서서는 점심도 굶어가며 일자리를 찾아 헤맸지만 만판 허탕으로만 끝나니 궁색하기 짝이 없었다. 형님 집에 얹혀 지내며 아침 저녁밥을 얻어먹는 것조차 미안하기만 했던 을수는 감히 용돈 얘기를 꺼내지도 못했다. 그러니 버스비조차 없어 한두 시간씩 시내까지 걸어갈 때가 많았다. 그런 형편을 잘 알고 있던 형수 이은혜는 가려운 곳을 골라 긁어주듯 을수에게 정말 돈이 필요할 때 어떻게 알았는지 용돈을 쥐어줬다. 몇 푼 되지 않았지만 형수의 그 자상한 배려가 을수에게는 눈물이 날 만큼 고마운 것이었다. 직물회사 사장의 자가용차 기사인 형 김갑수는 대범하고 인간미 넘치는 사나이였다. 형제는 고아였다. 엄마는 갑수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가출했다. 술만 먹으면 살림을 부수고 폭력을 쓰는 남편을 더는 견딜 수 없었기 때문이다. 아내의 가출은 상황을 더 악화시켰는데 걸자는 일은 내팽개치고 주구장창 술판이 아니면 노름판에 붙어 지냈다. 그러다가 노름판에서 잔돈 몇 푼에 시비가 붙어 칼침을 맞아 죽었다. 아버지가 허망하게 개죽음하자 주위에 변변한 친척도 없는 형제는 졸지에 천해고아가 됐다. 그래서 을수의 형 갑수의 최종 학력은 초등학교 졸업이다. 소년가장이 된 갑수는 중학교를 가는 대신에 콧물을 훌쩍거리며 버스 종점으로 출근했다. 정비 기술을 배우러 간 것이다. 을수는 그때부터 형 갑수의 쥐꼬리만한 월급에 기대어 살았다. 엄마는 없었고 살기 힘든 이웃들은 형제의 삶에 무관심했다. 당연하게도 유년기의 을수는 늘 배가 고팠고 늘 슬펐고 늘 암울했다. 그게 이유인지는 몰라도 피가 끓는 질풍노도의 청소년기를 을수는 유달리 극렬하게 보냈다. 그러다가 제발 사람 좀 되라고 나무라는 형과 대판으로 싸우고 홧김에 고등학교 1학년 때 가출한다. 제대하고 오니 형은 직종을 바꿔 회사 사장님의 자가용 기사가 되어 있었는데 놀랍게도 이미 결혼한 몸이었다. 그런데 그 형수가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 같았다. 아니 선녀였다. 2, 3일 형수가 해준 집밥을 얻어먹은 을수는 형수에게 홀딱 반했다. 물론 형과는 다른 방법으로 반했다. 나이가 3살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하염없이 기대고 싶었고 어떤 때는 하염없이 잘해주고 싶었다. 이성이나 여자가 아니라 엄마 같았고 누나 같았기 때문이다. 을수의 형수는 남쪽 지방에 있는 아름다운 항구인 여수에서 3시간 30분 정도 배를 타고 가야만 닿는 낙도 출신이었다. 시집 갈 때까지 쌀 한 말만 먹고 가도 부잣집이라는 말을 듣던 섬이었다고 한다. 굶는 게 지긋지긋했던 미래의 을수 형수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는 그야말로 청운의 뜻을 품고 서울로 올라갔다. 형수의 말에 의하면 그녀에게 청운의 뜻은 높은 지위나 벼슬이 아니라 하루 세끼 배불리 먹는 것이었다. 그리고 형을 만나기까지 거의 15년 이상 부잣집에서 식모 노릇을 했다. 그러다가 주인집의 자가용 기사였던 형을 만났다. 형이 진주를 캔 것이다. 아니, 진주 이상이었다. 그런데 형에게는 남모르는 고민이 있었다. 그는 성불구자였다.
총각 시절에 고약한 성병을 앓았던 모양이에요. 수술 끝에 겨우 완치되긴 했는데 결국 성불구자가 되었대요. 물론 행위도 못하고 아기도 못 낳아요. 형수가 형에게 듣고 나중에 들려준 말이다. 그 무렵 형제는 이미 화해했다. 천혜고아로 자라온 형제가 형수를 가운데 두고 서로를 극진하게 보살펴주는 가족이 된 것이다. 천신만고 끝에 겨우 취직이 되어 을수가 출근하기 시작한 지 열흘쯤 되던 어느 날이었다. 거래처에 나갔다가 돌아와 보니 책상 위에는 청천벽력 같은 메모지가 놓여 있었다. 형수님의 전화. 형님이 사망했으니 즉시 집으로 와달라고 함. 이라고 메모지에 적혀 있었다. 허둥지둥 을수는 집으로 달려갔다. 집안은 의외로 조용했다. 방문을 박차고 들어서자 머리를 푼 형수가 시신 앞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시신에는 담요가 덮여 있었다. 형님, 하고 을수는 시체 위에 엎어졌다. 걷잡을 수 없는 오열이 엄습해왔다. 이상하게도 아침에 늦도록 일어나지 않고 있던 형이 10시가 넘어서야 일어나더니 늦은 아침 식사를 하고는 형수에게 목욕하러 갔다 오라고 했다는 것이다. 약간 이상한 느낌이 든 그녀는 함께 가자고 했으나 어제 저녁 목욕을 했다면서 어서 다녀오라고 했다. 아무래도 이상해서 대충 씻고 1시간 만에 목욕탕에서 돌아와 본즉 형은 이미 죽은 뒤였다. 성불구를 비관하여 자살하며 집안의 혈통을 이어달라는 유서가 방바닥에 있었다. 여보, 당신을 사랑하오. 사랑하기 때문에 결심을 내렸소. 비록 내가 먼저 간다고 하지만 지하에서라도 항상 당신을 보살피겠소. 도무지 견딜 수가 없어 마지막 수단을 택하오. 용서하시오. 을수에게 따로 남긴 유서는 한 달 뒤쯤 당신과 을수가 함께 읽어보시오. 그리고 꼭 그대로 실행하시오. 절대로 유서에 당부한 것을 위반하면 안 돼요. 안녕. 당신의 영원한 사람으로부터. 사흘 만에 장사를 모두 치른 을수는 형이 재직했던 회사에 가서 퇴직금 20만 원과 위로금 10만 원을 받아다가 형수에게 주었다. 형수님, 얼마 되지 않는 돈이지만 이걸 받아두세요. 그리고 아직 젊으시니까 개가하실 수 있잖아요. 지금 당장에는 안 되겠지만 일단 그렇게 마음의 준비는 해두세요. 도련님, 개가 문제는 당분간 입에 올리지 말기로 해요. 그리고 이 많은 돈을 나는 쓸 데가 없으니까. 도련님, 막 취직해서 어려울 게 아니에요? 10만 원쯤 가져다가 쓰세요. 그로부터 한 달 뒤였다. 은혜와 을수는 형이 남긴 유서를 개봉했다. 을수야, 우리 외롭게 살다가 내가 먼저 간다. 너무도 너를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윤리에 어긋나는 부탁이지만 들어다오. 너의 형수는 아직 젊다. 개가해야만 한다. 그러나 나는 아내가 나의 뜻을 받들어 너와 결혼해 주었으면 한다. 우리 집안의 혈통은 이제 너에게 달렸다. 형수를 아내로 삼아 우리 집 혈통을 이어주기 바란다. 나는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고 귀중하게 여기는 두 사람이 결혼해서 살기 바란다. 나의 마지막 부탁이니 제발 들어다오. 내가 편한 잠을 잘 수 있도록 부탁한다. 은혜와 을수는 부지불식간에 서로 외면하면서 고개를 떨어뜨렸다. 이 실현 불가능한 부탁. 그러나 고인이 죽으면서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 이 유언을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지금까지 을수는 형수를 형처럼 존경하고 누나나 엄마처럼 사랑해왔다. 형수는 다정다감했고 경의가 밝았으며 가려운 곳을 척척 알아서 긁어주던 눈치 빠르고 인정 많은 여자였다. 내가 만약 결혼한다면 형수 같은 여자와 결혼하겠다. 하고 형에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뇌까리기도 했었다. 하지만 어떻게 두 사람이 결합한단 말인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다. 인간으로서 그것은 안 될 일이었다. 윤리와 도덕에 어긋났고
그 무엇보다도 남의 이목이 무서웠다.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다가 을수는 간단한 메모를 남기고는 집을 나갔다. 형수님,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겠습니다. 아무리 형님의 유언이라 하지만 형수님은 하늘 같은 형님의 아내입니다. 게다가 제게는 형수님이 친동기간 같습니다. 동기간에 결혼하는 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인륜을 어기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집을 나갑니다. 형수님, 행복하시고 좋은 인연 만나기를 기원합니다. 집을 나간 을수는 사글새빵을 하나 얻은 다음 검정고시 공부를 시작했다. 언젠가부터 을수는 검정고시 공부를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개차반같이 굴던 청소년기를 후회한다는 생각도 있었지만 형님이 그토록 권했던 고등학교 졸업장을 형님의 영전에 바치고 싶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을수는 고등학교 1학년 1학기를 마지막으로 교과서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그때가 17살, 어느새 10년 세월이 훨씬 지났다. 하지만 사랑하는 형님을 위해서 시도해야만 했다. 가능하다면 대학까지라도. 을수는 모든 걸 잊고 녹슨 머리로 공부와 회사 일에 열중했다. 1년의 세월이 지났고 을수의 마음에는 묘한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형의 그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고 형과 형수와 그는 마치 한 항아리에서 술이 익듯 어떤 관계를 뛰어넘어 한 덩어리가 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에 합격하자 그 합격증을 가지고 형수에게로 갔다. 형님의 영전에 바치고 싶었기 때문이다. 가보니 형수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 형수는 을수를 보자 환하게 웃더니 마치 아침에 출근했다가 저녁에 퇴근하는 사람을 맞이하듯 덤덤하게 저녁상을 차렸다. 그리고 1년 뒤 1973년 1월 새로 이사간 집에서 은혜는 건강한 아들을 출산했다. 약동하는 생명력으로 하루하루 커가는 아들을 앞세우고 은혜와 을수는 단란하게 그러나 단단하게 살아갔다. 두 사람의 지고지순한 사랑 앞에 그리고 천금 같은 아들 앞에 도덕이나 법률의 문제는 너무 사소하여 이제 관심할 바가 아니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 풀이, 참고문헌 그리고 자료 출처 소개에 올리겠습니다.